안녕하세요. 지방행정론 제3순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순환 강의는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1순환, 2순환을 강의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제3순환에서는 어떤 컨셉으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종합적인 정리를 한다. 종합적인 정리를 하는데 모든 주제를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도가 높은 또는 중심적 주제에 대해서 복습, 1순환, 2순환 강의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복습이 될 수 있고 그 사이에 강의를 많이 못 들으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선택 과목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중심 주제 내지는 중요한 주제에 처음으로 접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좀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출제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들, 그러니까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주제들 또는 시사성 주제라는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최근에 지방자치학 분야의 중대한 관심사로 되어 있는 그런 주제, 이런 것이 이제 시사성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다루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과 금년 사이에 지방자치에 있어서 대단히 큰 하나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그 전면 개정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시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반영된 중요한 그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슈에 대한 지방자치학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또 바꾸어 말하면 지방자치학자들의 관심이 높고 이것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주제들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3순환 강의는 이런 구조입니다. 종합정리 플러스 주요 이슈. 여기서 이제 종합정리는 중심 주제 또는 중요 주제를 제가 복습해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거고요. 주요 이슈는 자치법 개정 내용, 자치법 개정 자체의 내용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복잡하지는 않고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출제된다기보다 자치법이 반영된 그 주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주민자치의 정신을 제1조 목적에 새롭게 담았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법 1조의 목적에 지방자치의 정신을 새로 담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극을 받은 지방자치학자들이 주민자치 제도에 대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그런 새로운 챕터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분량으로 보면은 지방자치법의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규정에서는 제1조 3항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법률에 의해서 둘 수 있다라는 짤막한 한마디로 끝나는데 지금은 제12장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에 대한 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여러분이 쓰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압축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요건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숙지해 둘 필요가 있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게 이슈가 되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 무엇이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그 어떤 필요성, 중요성이 무엇이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광역도시권 개발에 적용할 것인지 이러한 어떤 대상에 적용할 것인지 뭐 이러한 것들이 그 이론과 실제가 연계되면서 출제의 그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좀 많이
고려한 그런 주요 이슈를 제가 선정해서 다뤄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학계의 논의죠. 학계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세미나를 하잖아요. 지방자치학회가 있고 지방자치학회의 세미나가 분기별로 계절별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학자들이 뭘 많이 주제로 다루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자치학회가 발간하는 지방자치학회보라는 학술지 논문집이 있는데, 그 논문집에 어떤 주제들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등장하느냐, 그 주제들을 우리가 다룰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방자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지만, 어떤 주제가 공통적으로 여러 학자에 의해서 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는 이슈를 학회에서 발표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똑같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은 좀 다른데 기본적인 주장은 비슷한 거죠. 그런 이제 논의, 그 다음에 주민자치 내지는 근린자치 내지는 생활자치,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드리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 문제. 사실 이제 시사 문제라는 개념을 넓게 보면은 이것도 시사 문제, 이것도 시사 문제지만 따로 또 제가 시사 문제라고 적어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자치단체의 구조라든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과 관련되는 어떤 주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다든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지방자치 주제는 그 시사성 있는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광역시도의 통합 문제, 경상북도와 대구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이런 그 통합의 그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장단점, 찬반 논리, 그런 점에 대해서 이슈와 쟁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또는 뭐 지방자치경찰제가 새로 출범하게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자치경찰제는 제 책에서 다루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버렸어요. 경찰법 자체를 제목부터 바꿔가지고 원래는 경찰법이었는데 지금은 국가경찰 및 지방자치경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시사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범주에서 제가 제 3순환 코스를 좀 이끌고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3순환을 시작하면서 오리엔테이션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행정고시, 입법고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사항들은 강의를 해 나가는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 제가 하나 해드리고 싶은 일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면 개정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일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개정 내용 중에서 출제가 될 만한 그런 주제들은 제가 별도의 다른 또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시기에 그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보충 자료를 나눠드릴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강의를 드릴 것이고, 또 이 개정 내용과 직접 연결이 되지만 개정 내용 자체에서 별로 출제의 답안으로 쓸 만한 내용 별로 없으면서 주제 자체가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중요시 되었는데 그 내용이 저희 책에 충분히 다뤄지고 있으면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책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노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해가지고 제가 자료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걸 한번 보세요. 목적과 취지. 이 목적과 취지를 통해서 사실 뭘 중요시하는 것을 약간은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굵은 글씨로 쓰는 것만 보시면 지방자치 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자율성 책임성이 조화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둘째에 보면은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부 개정해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자치분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치분권. 이제 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에 이미 하나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줄여서 자치분권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자치분권 특별법의 이제 풀네임은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률 속에서 이 자치분권과 같은 정신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신들을 지방자치법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일반 법인 지방자치법에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고 그 중심 개념이 뭐냐 하면은 중심적 지향점이 뭐냐 하면은 역시 자치분권이라는 분권. 지방자치단체에게 많은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내려주어서 지방자치의 그 정신을 살려서 지방자치의 정신이 뭡니까? 주민주권의 원리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주민이 지역의 지방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자치분권이거든요. 이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권화 방안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주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목적과 취지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경과를 여러분 일일이 알 필요는 없지만 현재 이 법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는 아셔야 되잖아요. 2020년 12월 9일에 공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이 거의 끝날 쯤에 공포가 되었고 2021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이 2020년 12월 9일 거의 2020년이 끝날 쯤에 되었고 공포는 2021년 1월 12일에 되었어요. 그러면서 부칙에 뭐라고 담았냐 하면 1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에 안 써져 있는데 이 자료는 사실 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접 입수한 자료를 제 나름으로 재구성한 것인데 거기에 그 시행일자가 안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행일자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행일정을 왜 알아야 되냐 하면은 출제가 되었을 때, 제도에 관한 출제가 되었을 때 현재의 자치법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자치법을 중심으로 설명할까요? 이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일단은 현재의 규정대로 하면서 새롭게 개정된 주요 내용을 동시에 언급해주면 그것이 점수를 가장 잘 획득하는 방법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 주제에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감사 청구 요건이 완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사 청구 제도 그 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겠다. 여기 바로 이 어떤 가장 중요시한 주제가 뭐라는 게 바로 여기 드러나 버려요. 즉 주민의 권리를 명확화하는데 주민이 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제1조 목적에 선언을 했다, 규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제가 도출한 것은 주민자치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다. 이것은 자치법 개정과도 관계되고 자치법 개정과도 관련되고 주민자치는 예를 들면 주민자치라는 이 주제는 자치법 개정의 목적에 바로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지부 개정과도 연관되고 시사성 있는 문제도 되고 학회 논의도 된다. 학회에서도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적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주민자치회를 어떤 모형으로 만들 것인가가 학자들에 의해서 막 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세미나 주제들을 다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을 발표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주민자치의 어떤 발전 방안을 우리가 이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별도 자료로도 준비한 부분이 있고 제 책에 이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은 결합시켜 가지고 출제가 되면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제도 확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한다는 기조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참여의 실현 방안이라는 또는 주민참여 확대 방안이라는 이런 주제를 종합적인 주제를 준비한가 아울러 그 주민참여의 직접적 제도 중에 하나인 각 제도들을 예를 들면 여기서 주민발언 제도도 있고 감사청구 제도도 있고 주민투표 제도도 있고 주민소환 제도도 있잖아요. 또 주민소송 제도도 있잖아요. 최소한 중요한 직접 주민참여 제도에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또 출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조례 발안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주민조례 개폐 청구권이 주민에게 있으면서 누구에게 그 요청을 할 수 있느냐,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법에서는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도록 바꿔버렸어요.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을 거칠 필요 없다. 종래에 이제 그 주민발언 제도의 단점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제 책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조례의 개편은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은 지방의회가 하는데 현재의 주민조례 개폐 청구권에 따르면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에게 청구를 하고 자치단체장이 또 의회에 청구하는 이런 2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단계를 거치면 안 된다. 주민이 직접 그 대의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법안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완화해서요. 예를 들면 광역시도의 경우에 500명이 연설을 해야만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300명으로 줄였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청구권 기준 연령도 완화해서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직접 참여 제도로서 조례 발안 내지는 주민 발안 제도, 감사 청구 제도, 주민 소송 제도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연서에 참여할 수 있는 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 제한이 19에서 18세로 낮춰져 버렸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진 거죠. 조건이 완화된 거죠. 더 어린 사람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 제도에서의 주요 변화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기관 구성의 다양화, 종래 기관 구성 다양화라는 주제가 행정고시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학자들이 제법 중요시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제 책에도 다루었고 또 1, 2순환에서 제가 설명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아예 법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양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은 이제 그 기관 구성이 뭘 말하냐면은 1순환, 2순환 강의 들으신 분은 잘 알겠지만 혹시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관 구성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지금은 지방의회 플러스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결기관은 지방의회고 집행기관은 자치단체장으로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관 대립형이잖아요. 기관 대립형이 있는데 그 기관 대립형과 대칭 관계를 이루는 다른 그 형태가 뭐냐면은 의회 중심형이거든요. 의회 중심형 내지는 기관 통합형이거든요. 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관 통합형이에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으로 해가지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에 놓여 있고
이것이 이제 좀 부적절하다는 학자들의 지정에 의해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 기구 형태를 다양화하도록 하자. 이게 법에 반영이 되어버렸어요. 기관 형태를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규정을 기본자치법에 해놓고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규정했냐면은 첫째 줄에 보세요.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굵은 글씨가 주민투표잖아요.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 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기관 대립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 중심형인 기관 통합형으로 갈 것인지를 주민투표로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 법에 못을 박아버렸어. 그런데 이제 주민투표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뭘 선택할지는 주민에게 달려 있는 거죠. 계속 기관 대립형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지방의회 중심형, 즉 다시 말하면 기관 통합형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법을 제정하게 돼 있어. 별도 법을 구체적으로 제정을 해서 새로운 기관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저는 학자들의 작년까지의 논의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자치법에도 반영이 된 것이 기관 구성 다양화이기 때문에 이것의 출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이미 기관 구성 다양화 방안을 사실 학자들 논문을 고려해가지고 잘 작성해놨어요. 그리고 이순한테 강의도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새로 보강된, 법에 의해서 보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별도 자료로, 보충 자료로 제가 나눠드려가지고 여러분이 실제 답안을 쓸 때는 이렇게 결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충 자료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보충 자료를 중요한 것만 그때 그날 진도에 맞춰서 나눠드리는데 그 사이즈를 이제 B5로 하는 게 좋다고 학원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을 책의 그 관련된 주제 부분에 끼워 넣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끼워 넣는 때 쉬울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럼 기관 구성 다양화라는 것이 책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데 이번 법으로 인해서 보충해야 될 사항을 제가 짤막하게 간결하게 바로 여러분이 떠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가 써가지고 보충자료를 나눠드릴 거거든요. 이미 다 보충자료가 작성되어 있죠. 그걸 여러분이 거기에 끼워 넣으면 된다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라는 이런 추진 방향을 가지고 또 몇 가지 규정이 보강이 되었는데요. 첫째는 지방사무 확대 추진.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내려줘야만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사무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사무 확대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무배분 원칙을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1, 2, 3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출제될 수 있는 건데 사무배분의 원칙을 제시하시오. 바로 출제될 수 있는 건데 중복 배제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적 배분의 원칙. 제 책에는 두세 가지 더 있어요. 6가지 원칙 정도가 제 책에 제시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제 책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되는데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종합 정리할 때에 1순환 때 다루긴 했지만 종합 정리할 때 제가 한 번 더 복습을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리겠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자치 입법권의 강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치 입법권 확대 방안을 논하시오. 이게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4번이나 출제돼서 4번이나 그렇게 중요한 주제인데 바로 작년 2020년에도 출제된 그런 주제인데 이번에 또 출제 가능성이 높아져 버려서 왜 그러냐 하면은 자치 입법권의 한계라고 지적되어 온 법령우위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령우위의 원칙.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정하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거든요.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게 자치 입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령에 의해서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그래서 입법권의 제약 요인, 그 제약 요인의 하나가 뭐냐? 법령 우위의 원칙이었거든요. 즉 법률도 아니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도 아니고 중앙정부의 장관이 제정한 시행령 규칙 같은 것이,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건데 시행규칙은 장관이 정하는 건데, 이런 거 불령과 같은 하위 법령이 감히 지방자치의 입법권을 제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례로 제정 못하도록. 그래서 그걸 이번에 배제시켜 준 겁니다. 규정 방식은 좀 기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규정 자체를 직접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고 이 주제를 다룰 때 제가 다 말씀드릴 건데, 조례로 이미, 법령에서 조례로 이미 위임이 돼버리면 하위 법령에 해당하는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나 불령적 규칙으로,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지 못하도록 이번 자치법에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위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할 사항을 너희들이 함부로 정하지 말라, 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자치 입법권이 이번에 강화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획기적으로 강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행정 입법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 다음에 특례시와 식인구 특례가 이제 새로 들어갔는데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앞으로 모두 다 특례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이면서 광역시가 아닌 시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인구 100만이 넘으면서 광역시로 아직 승격되지 못한 도시들이 있는데 어떤 시가 있나요? 네? 그렇죠. 창원시가 대표적이죠. 창원시는 광역시로 승격될 만하기도 한데 아직 광역시로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머지 창원시를 광역시로 해버리면 경상남도의 나머지 부분이 너무 빈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럼프 카운티라 그러잖아요. 럼프 카운티. 다음에 공부할 때 또 나오겠지만 1순환, 2순환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럼프 카운티 현상이, 즉 잔여 지역 현상, 잔여 지역, 남는 지역이 존재하는데 그 남는 지역이 너무 빈곤한 지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창원시를 아직 광역시로 승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인구가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광역시와 같은 취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수도권에는 좀 있어요. 100만 이상 시가.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수원시 같은 경우에 100만이 넘었을걸요. 그리고 용인시도 곧 100만이 돼요. 용인시도. 그런 식으로 이제 100만이 넘는 도시는 특례시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만 붙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례를 부여하겠다. 어떤 특례를? 예를 들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감독을 완화시켜 준다거나 재정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재량성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감독, 그리고 감독을 조금 더 법률적 용어로 완성된 용어로 쓰면 지도감독이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도감독과 그리고 행정 및 재정 행위에 있어서 재량성을 좀 부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비가 되느냐? 특례 제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특례 제도. 특례 이게 이제 이슈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제가 책에서 사무배분의 특례는 특히 자세히 다뤄놨고 특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특례라는 이슈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좀 해둬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특례 제도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차등분권 제도거든요. 차등분권 제도. 그러니까 광역은 광역자치단체대로, 기초자치단체면 기초자치단체로 모든 자치단체가 동등하게 어떤 행정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동등한 행정권과 재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기본 원칙인데,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특수한 여건이 있는 경우에는 분권의 정도를, 또는 중앙의 지도 감독의 정도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 100만 이상이나 50만 이상의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특례가 지금 현재 법에서도 인정되고 있는데, 그걸 100만 이상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그러한 특례에 의해서 분권화의 정도가 서로 자치단체별로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지. 지금 이미 달라져 있는 대표적인 그 사례가 세종자치특별시와
그 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이 간섭할 사항을 많이 완화시켜줘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해주는 그런 특례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은 다 그냥 행정계층이지 자치계층이 아니에요. 자치계층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일을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걸 이제 차등분권제라고 하는데, 특례 제도가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특례 제도에 대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학자에 따라서 출제자에 따라서는 차등분권제라는 이름으로 출제를 해버릴 수 있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차등분권제 땡땡 특례 제도 해가지고 제가 보충 자료를 나눠드리고 그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여기 보면은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 그래서 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럼 지방의회 사무직을 누가 임명했나요? 제 책에서 다뤄드렸는데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지방의회에 주겠다. 의회 인사권 독립.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원들의 그 정책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출제의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제 책에도 다뤄놨지만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지방의회가 너무 전문성이 없다,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쭉 늘 되어 왔기 때문에 제 책에서 다뤄놓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또는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에 한번 읽어 두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출제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큰 3번에 보면은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 지방자치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수행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가 잘못된 행위를 하면, 여기서 제가 이제 써놓은 표현에 따르면 위법한 처분이나 위법한 부작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역시도가 해야 되지만 시군구에 대해서 광역시도가 제대로 안 하면 국가가 직접 시군구에 대해서 시정명령,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법에서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있고요. 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거 있다. 겸직 금지 대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됐는데 뭐 그렇게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방 간 협력 관계의 정립과 행정능력성 제고, 이것이 이제 큰 4번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주목할 만한 사항들이 있어요. 첫째, 국정참여기구를 제도화했다.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중앙지방 간의 상호 협력 방안을 다루드리면서 그 중요한 큰 대안 1, 2, 3 대안을 제시했고, 4번의 큰 대안으로 국정참여 확대 이런 걸 제시하면서 그 국정참여 확대라는 것 자체가 별도의 하나의 주제로 출제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도 드리고 제 책에 다뤄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네 번째 큰 국정참여 확대라는 큰 대안 안에서 작은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였냐 하면은 중앙과 지방 간의 협의 제도의 강화라는 그런 꼭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즉 중앙지방 간 협의 제도의 하나, 협의 기구의 하나가 등장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그래서 이건 보충자료에서 제가 다 작성해 나왔으니까 여기서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이 협의회는 누가 참여하며, 그리고 그 구성원은 누가 되며, 그리고 그 역할과 권한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보충자료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에 나눠드리고
그 주제 부분에 가서 중앙지방 간 상호 협력 방안이라는 그 주제를 다룰 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단체장직의 인수위 제도와, 그래서 뭐 별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로 이제 단체장이 선출되면 인수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거죠. 대통령 인수위가 있는 것처럼 자치단체장도 인수위를 통해서 인수인계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협력제도 개선해가지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정협의회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고시에 작은 주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의 하나의 섹션을 이루고 있는 건데, 거기 보면은 행정협의회를 설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협의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법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의회에 대해서는 보고만 하더라도 행정협의회를 설립할수록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문 구체화 해놨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행정자치부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이제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 자료의 영향을 좀 받았는데, 여기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문을 구체화했다고 조그맣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법률에서는 크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챕터가 신설되었다. 제12장.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 요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느냐, 광역경제권을 만들 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니면 특별한 특수행정, 환경행정이라든가 교통행정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행정 분야를 광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에 특별자치단체를 광역연합 형태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적용 대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든 이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자료를 통해서 제 책에 나와 있는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과 결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완성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관할구역 경계 조정을 자치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경계 조정. 경계 조정, 이게 지금 최근에 이슈된 경계 조정 이슈가 나온 지역이 어딘지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대표적으로 위례 신도시 같은 게 있잖아요.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는 3개 광역자치단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쪽은 송파구 끝자락에 있으면서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고, 한쪽은 하남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로 보면 2개가 연결되네요. 2개가 연결되네요. 기초자치단체로 보면 3개가 연결되어 있다. 송파구, 하남시, 그 다음에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이렇게 3개 자치단체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행정이 일원화가 안 돼 있어.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경계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서로 한 채의 땅도 내놓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아까 말한 특별자치단체를 도입해서 행정 서비스를 특별자치단체에서 이 3개 지역을 아우르는 하나의 특별자치단체가 생겨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이야기할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이슈와도 연관이 되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경계 조정이 잘 안 될 때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 자체가 출제되거나 그것을 답안으로 직접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일부는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지방행정론 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이제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주제들이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준비를 저는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내용 중에 주제와 관련되는 것들을 보충 자료나 또는 책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설명은 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체계로서의 구역과 개청 그리고 기관 구성 이겁니다. 물론 이제 서론적으로 지방자치의 의의라든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라든가 지방자치의 허용성이라든가 뭐 이런 서론적인 주제들이 있지만 그건 제 책에 잘 다뤄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것들이 직접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출제 가능한 그런 주제에 우리가 저의 강의 시간을 집중 투자해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9일 동안에 걸쳐서 하루에 3시간 잡으면 27시간밖에 저의 강의를 못 들으시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에 집중적인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론적인 것은 안 다루는 대신 출제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주제들의 범위 내에서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기본 체계가 뭐냐 하면은 개청과 구역과 기관 구성이다 이거죠. 이걸 이제 제가 저희 지방자치론 책에서는 기본 구조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다루고 있죠. 이게 기본 구조인데 그런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 체계라는 좀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기본 체계에 해당하는 개청과 구역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다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기본 체계 중에 기관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다뤄드리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체계 개청과 구역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요.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은 종합 정리를 하고 주요 이슈를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 정리는 제 책에 있는 중요한 주제들, 제 책 자체가 어떻게 처음부터 작성되었냐 하면은 이미 출제된 바 있는 그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서 새로운 이슈가 될 만한 것을 포괄해가지고 주제 선정을 해서 그 주제가 출제되었을 때 이런 내용으로 답안을 구성해 줘야 된다라는 컨셉으로 책을 구성했기 때문에 책이 상당히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다만 종합적 교과서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직접 출제되지 않는 기본적인 설명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직접 출제될 수 있는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종합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이런 자치법 개정, 학계 논의, 시사 문제라는 이런 요소에 의해서 선정된 주요 이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뤄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자치단체의 개청과 구역에 대한 종합 정리에 들어가는데요. 개청과 구역에 관해서 제 책에 나와 있는 주제들이 다소간 많으면서 출제의 그 초점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책 내에서 약간 주제의 복잡성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우선은 개청과 구역에만 관련된 그런 그 주제의 구성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개청과 구역이라는 것이 구역에 관한 주제가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도록 해볼 것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각 파트에 들어갈 때마다 실제 행정고시에서 어떤 주제가 출제됐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구역과 개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게 나왔어요. 자치 계층 구조에 관해서 단층제와 다층제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층제와 다층제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자치 계층 구조에 대해서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치 계층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지방행정체제라는 것은 구역과 계층이 함께 포함되는 굉장히 종합적인 주제예요. 이런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역을 광역화하려고 하는데 그 광역화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제된 주제를 유념하면서 구역과 계층에 관련된, 계층과 구역에 관련된 주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하냐 하면은, 우선 여기 기본이 되는 것을 좀 비워두고요. 계층에 관해서 기본이 되는 것은 계층제의, 한국의 계층제의 자체 계층제죠. 계층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게 생각보다 글자가 커져가지고 계층과 구역인데, 계층, 구역 이 두 개는 맞는데 이것을 이게 기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한국에 있어서의 자치 계층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게 기본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패럴렐하게 구역에 대해서도 한국 자치구역의 문제와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게 이제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이런 계층에 대한 기본 문제고, 이것은 자치구역에 대한 기본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출제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묶은 엄청나게 종합적인 큰 주제가 출제가 되어버렸고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방행정체계 개선 방안, 지방행정체제 이렇게 나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행정체계는 계층과 구역을 아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계층과 구역을 아우르는 이런 엄청난 큰 문제가 출제되었고 출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중심적인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인 문제이면서 이미 출제가 된 걸 이제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을 쓰시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주제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출제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구역에서도 기본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은 구역을 넓히느냐 좁히느냐 이건데, 주로 넓히는 이슈가 제기되어 왔거든요. 그게 광역화입니다. 그래서 광역화의 장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주제로 나올 수 있다. 광역화의 장단점. 그러면서 이 시사 문제가 여기 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결합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시도 통합이다. 시도 통합. 광역화의 장단점, 이게 기본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시도 통합이라는 최근의 이슈와 결합이 되어가지고 출제될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시도 통합이 뭐예요? 이거 통합이 바로 광역화잖아요. 이게 통합이 광역화이기 때문에, 이 통합 때문에 광역화라는 기본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아울러 시도 통합 이 시사 문제에 관련되는 쟁점 내지는 찬반 논리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결합되어 가지고 출제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구역과 계층의 이 기본 체계 파트에서는 제가 이 주제들을 다뤄드리겠다는 거예요. 순서는 제가
책에 있는 순서를 좀 존중해서 단청제와 중청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복잡한 걸로 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단청제, 중청제, 장단점을 제가 먼저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같은 계층에서 한국 계층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체계 개편 방향은 좀 종합적으로 다뤄드려야 되겠죠. 자치구역의 문제와 개선안을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시사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다소 복잡한 이 문제를 그 다음에 다뤄드리고 마지막으로 강력 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다뤄드리도록. 아니면 제가 보충자료 순서대로 지방행정체계 개편 방향 다룬 다음에 강력화와 시도 통합 논리 이렇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은 이 체계를 머릿속에 두시고 정리를 하시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지금 다룰 것은 계층제의 기본 개념과 단청제, 중청제의 장단점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책으로 가시면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다루고 있잖아요. 책으로 가시면 55페이지에 자치계층의 유형 사례 이런 기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에 보시면 단청제와 중청제의 장단점 이렇게 주제가 다뤄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단청제와 중청제 장단점이 출제가 되었고 또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이제 답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조로 되어야 되냐 하면은 서론에서는 58페이지에 있지 않고 55페이지에 있는 자치계층제의 기본 개념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제가 이제 단청제와 중청제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라는 주제가 나오면 처음에는 서론격으로 지방자치계층의 의에 대해서 이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는 55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공부할 때 이제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답안 작성할 때는 이런 체계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계층제를 제가 55페이지 첫째 줄부터 정의를 해 놓은 걸 보면은 자치계층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연결 구조를 말한다. 근데 여기는 수직적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만은 수직적 연결 구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겠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상호관계에서 형성되는 수직적 연결 구조다. 수직적 연결 구조. 수직적이라는 용어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치계층에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2개 이상으로 구성되면 중청제가 되고 하나만 되면 단청제가 되는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치계층의 계층제의 의의를 간략하게 55페이지에 제가 설명해 드린 이런 것을 통해서 간략하게 서론적으로 기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는 단청제와 중청제의 장단점을 논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단청제의 장단점 단청제를 먼저 써주는데 첫째 이제 단청제의 개념을 좀 써주고요. 그리고 장점 단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중청제에 대해서 써주는데 이것도 같은 구조로 개념, 장점, 단점 이렇게 써주고 마지막에 결어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책에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단층제 개념을 먼저 써줘야 되잖아요. 단층제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은 자치단체 계층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한 번만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단층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때 이제 여러분이 좀 활용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림을 활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누구나 알지만 그래도 그림을 그려준 경우와 그려주지 않은 경우는 채점위원의 인식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층제에 대해서는 단층제 개념을 쓸 때 그림을 하나 그려주는 게 좋다. 중앙정부가 있고 바로 한 단계만 연결된 자치단체가 있다. 이걸 사각형으로 그려줘도 좋고 이렇게 동그라미식으로 해줘도 좋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야기 나온 게 말씀드린 중층제일 때는 중앙정부가 맨 위에 있고 여기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들어가서 두 개 계층을 이루게 된다. 자치단체만 따지면 두 개 계층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그려주면은 그 자체로서 출제위원의 인식도를 높여서 점수를 조금 더 받을 뿐 아니라 어떤 이점이 있냐면 여러분이 장점과 단점을 쓸 때 이 그림을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내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그 내용을 문제점, 단점 내지 장점을 기억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저의 이제 대한중심 지방자치론과 대한중심 행정학의 책에 대해서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조금 논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함의성의 대한중심 행정학이나 지방자치론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준다. 대안은 뭘 말하느냐? 문제점을 적시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는 그 문제 항목을 제시해 주는 걸 말하고, 그리고 개선 방안,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문제점이 없더라도 미래를 향한 발전 방안, 이런 방안을 발전 방안, 개선 방안, 향상 방안, 뭐 이런 방안들, 이걸 대안이라고 하는데 이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함의성의 지방자치론, 대한중심 지방자치론이나 대한중심 행정학에서는 다양한 대안들을 좀 풍부하게 제시해 준다는 장점을 이제 학생들이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의 의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교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내가 복습을 하려고 할 때, 머릿속에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대안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일단은 교수님이 대안을 많이 제시해 줄수록 좋죠. 왜냐하면 자기가 대안을 다 많이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 공부도 해야 되고 훈련도 쌓아야 되고 여러 논문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미리 여러 책과 논문을 다 보시고 또 본인의 행정 경험까지 포함해가지고 대안을 다양하게 탁 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이렇게 대칭되는 문제점과 대안이 연계되는 대안도 제시하고, 저희 경우는 또 문제점이 현재 발견되지 않더라도 미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또 있잖아요. 그 대안까지 제가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문제점과 대안의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제가 대부분 충족시켰다고 봐요. 제 책에 나와 있는 대안 제시한 거는. 그리고 새로운 발전적 창의적 대안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안 제시 면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데, 학생들도 그걸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안 수가 너무 많으니까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제가 책을 쓰면서도 충분히 생각했던 점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안을 많이 제시해 줬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것들을 다 기억해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써낼 수 있을까? 그러면은 더 적게 외우도록
대안을 3가지나 4가지만 제시하고 5가지, 6가지를 제안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그건 아니라는 판단을 저는 좋은 대안을 5, 6가지 정도는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고, 많은 경우는 책에서는 6가지 함도로 제안했지만 강의를 통해서는 더 7가지까지 제가 제시도 해드리기도 하는데, 그것의 장점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학생들이 생각할 때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이 많이 가고 기억이 잘 되는 대안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7가지 중에서 자신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옵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옵션. 대안의 옵션을 충분히 제공해드리고 학생들은 그 중에서 자기에게 먼저 와닿는 거, 머릿속에 빨리 들어놓은 것을 습득해가지고 머릿속에 저장했다가 답안지에 써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기계적으로 5가지, 6가지를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런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접근 방식을 쓰지 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이 장단점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장단점이 바로 이 그림을 보니까 바로 튀어나온다. 예를 들면 단점에서, 중청제의 단점에서 계층이 너무 많네? 계층이 많으니까 행정이 어떻게 돼요? 단일화가 될 수가, 행정이 일어나 통일성을 이룰까요? 아니면 중첩성, 중복성을 이룰까요? 이게 바로 생각이 나잖아요. 행정 업무에 중복성이라는 문제가 있구나. 장점은 중간에 광역단체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와 기초단체 사이에서 조정적 또는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또 장점이 확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그 다양한 대안들을 제가 제시해드린, 교수님이 책에서 또는 강의에서 제시해드린 그 대안들을 생각을 해내가지고 가급적 많이 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안을 많이 쓸수록 점수가 높다는 것은 이건 주지의 사실이에요. 대안을 한 3개만 쓴 사람보다 4개, 5개 쓴 사람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소타이틀을 붙여서 첫째, 둘째 가지고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타이틀을 붙이는 게 확실하게 유리하다. 왜? 시각적으로 팍팍 들어오니까 학생이 뭘 알고 썼네. 채점위원이 머릿속에서 카운트를 탁탁 무의식적으로 적이지만 머릿속에서 카운트가 되면서 점수가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기본적인 특징 같은 것을 그때는 소타이틀을 붙이기보다 첫째, 둘째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거기서는 많이 길게 쓰면 쓸 수 없으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지민 내에서 쓰다 보니까 특징 같은 데서도 소타이틀까지 붙여서 쓰려면 이건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하게 대안을 제시하되 한 가지 유의사항이 뭐냐 하면은 제가 유의사항을 드리는 것은 하나의 항목, 하나의 소타이틀별로 2개 내지 3개 센텐스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럼 여러분 A4 용지에 쓰잖아요, 답안지를. 그러면 한 분량으로 따지면 한 4줄 내지 6줄, 4대줄 정도 되면 적당하단 말이에요. 한 항목당 4개 줄을 쓰면서 항목을 5개까지 쓸 수 있으면 이게 정말 좋은 답안이,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답안이 되는 거죠. 그걸 3개밖에 못 쓰면 점수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제시해드린 다양한 대안들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기본 개념과 관련해서 생각을 연결을 시켜서 그 문제점이나 대안들을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만드는데, 그것을 위한 사전 작업이 뭐냐 하면은 공부할 때에 맹목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본 개념과 이 장점, 단점 아니면 문제점과 개선 대안을 연결시키고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가고 되뇌이고 하다 보면은 딱 주제가 출제되었을 때 그때 이제 생각을 하면은 머릿속에서 이게 싹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연상작용을 여러분 굉장히 활용을 하셔야 돼요. 제 대학 제자 중에 한 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답안지를 냈는데, 이제 기말고사 때는 저의 지도로 인해서 개선됐는데 중간고사 때 그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항목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해서요.
그래서 많은 측면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설명이 2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지도를 해주냐면은 대안을 다양하게, 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은 꼭 유지해야 될 좋은 점이다. 다만 한 개의 항목당, 한 개의 대안당 적어도 2-3줄은 써주라. 그 대학생들의 답안지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2-3줄이고 여러분의 고시 답안지로 하면은 그 2-3줄이 4-4줄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분량을 유지하면서 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해줬는데 이 친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1년 반인가 2년 후에 이 친구가 왔는데 행정고시와 입국고시 2개 다 합격해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행정고시, 입국고시를 다 합격했는데 물론 내용을 자기가 잘 스터디를 하고 좋은 내용을 제시했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가 본 것이 이 학생의 특징으로 미뤄봤을 때 다양한 대안을 소타이틀을 붙여가면서 제시한 것이 이러한 습관이 자신의 그 스타일이 점수를 획득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죠. 자, 그러면 단청제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제 책에 써놓은 내용을 보면은 단청제란 자치단체 개청이 하나밖에 없어서 중앙정부와 모든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념을 한 줄로만, 센텐스 하나로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2개, 3개, 4개 센텐스는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2개 센텐스로만 작성해놨어요. 이 경우 하나의 자치구역에 대해서는 한 개의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 안의 모든 지방사무를 도맡아서 처리하게 된다. 관할구역이 이제 주어지면 그 관할구역에서는, 하나의 관할구역에서는 하나의 자치단체만 존재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지금 중청제는 어떻게 됐나요? 예를 들면 이게 신림동 하면은 신림동에 대해서 관할 주체가 여럿인가요? 하나인가요? 관악구청이라는 자치단체가 관할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관할을 하면서 서울시라는 또 강력자치단체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구역에 2개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말하는 중청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관할권에 하나의 자치단체만 존재하면서 업무를 처리한다면 단청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써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념에서 이 그림을 딱 그려줘. 그리고 이제 장점을 생각해 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쉽다. 이제 이 단청제는 굉장히 넓은 광역으로 단청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극단의 경우에, 자, 이게 안 보인다 치고, 넓은 광역단체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제주나 세종시처럼 좁은 구역은 그게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청제를 하는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단청제를 하게 되면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각각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 관할 지역을 좁게 하면서 하나의 자치단체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인구 규모라든가 또는 신림동처럼 학생이 많은 곳에는 학생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라든가 또는 가난한 그런 지역, 시군구에 가면 가난한 지역이 많잖아요. 그 가난한 지역, 인구 소멸 지역 이런 데 대해서는 그에 알맞는 자치행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적 행정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중청제의 단점에 반대되는 게 단청제의 장점이 되는 건데, 이중적 행정, 즉 광역도 하고 기초도 하는 중복된 행정, 중첩된 행정을 단청제에서는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속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간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는 이게 없잖아요. 중간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 책임성을 명확화할 수 있다. 하나의 관할구역에 하나의 자치단체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을 때와 안 보면서 생각했을 때 좀 달라 보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연상을 한다든가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그림을 그릴 필요 없는 경우에도 그 주제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문제점과 대응 방안 또는 장점과 단점을 머릿속에서 생각해내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 머릿속에서 하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 하면은 거대 국가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 거대 국가의 경우는 워낙 국토가 넓은데 자치단체의 그 규모는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많은 자치단체가 한 나라에 존재하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이제 25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많죠, 그죠? 그것도 너무 많은데 만약 캐나다나 미국 같이 엄청나게 넓은 나라의 경우에 기초자치단체만 있다, 주정부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많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앙정부가 스스로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통솔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강력적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기초자치단체는 면적이, 관할구역이 좁기 때문에 강력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집권하에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와 직접 연결되니까 중앙정부가 일일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간섭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중청제는 그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점은 분업적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강력자치단체가 할 역할과 기초자치단체가 할 역할을 잘 분할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광역단체는 당연히 광역적 문제를 다루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적 문제를 다룬다. 광역적 반대말이 지역적입니다. 광역적 문제를 다루는 광역단체, 지역적 문제를 다루는 기초단체, 이렇게 분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중청제에서는 중간 단계의 광역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중앙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조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조정적 역할이라는 표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완충작용, 완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완충 역할. 왜냐하면 이 주체들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치기능의 보완.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치기능이 있다면 그걸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자치기능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치민주주의를 확장할 수 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그 자치기능, 또 자치정신을 살려나가야 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그 기본적인 구역을 초과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자치 역할의 범주를 넓혀줄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함으로써.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 중청제의 단점, 이게 제일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개 계층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행정의 중첩성, 중복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단청제가 중청제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직접 기초지역을 관장하지 않다 보니까 광역행정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중앙정부와 주민 간의 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주민들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맨 풀뿌리에 주민들이 이제 있는데 주민들이 중앙정부와 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거기에 중간에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을 방해하는 직접 소통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 시간이 아니고 제 1교시를 마쳤으니까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